자, 이어지는 순서는 건강 톡톡인데 네. 오늘은 골다공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골다공증 하면은 중년 여성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주로 50대 이상에게 많이 발병을 하고요. 손목, 고관절, 척추에 많이 발생을 하는 좀 흔한 질환인 만큼 잘못 알려진 내용들도 참 많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골다공증의 우회와 진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철 가정의학과 전문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골다공증 많은 분들이 네. 알고 계시고 네. 또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도 많이 받아들이고 계세요. 네. 그런데 잘못된 것도 많기 때문에 오늘 골다공증에 대해서 좀 정확히 짚어보죠. 네. 네. 일단 골다공증 그 이름만 보면은 어떤 뜻이죠? 뼈에 뼈에 구멍이 생겼다. 많다 이런 뜻이죠. 사실 우리가 뼈가 약하다는 그 본질을 그 이름이 잘 설명을 못 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이게 1835년에 프랑스의 의학자였던 이제 장 롭스탱이라는 의사가 골다공증 환자를 보는데 당시 기술로는 뼈의 강도를 측정할 방법이 없었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상을 기술을 했는데 그중에 보니까 뼈를 이렇게 해부를 해보니까 이게 구멍이 숭숭숭숭 났던 거죠. 근데 그거를 골다공증 기술, 어려운 말로 오스테오포로시스 이렇게 하는데 그 기술이 지금까지 그 질환의 이름이 돼버린 거죠. 네. 의학에는 지금처럼 저렇게 이제 왼쪽 그림이 정상인데 네. 골다공증 환자의 뼈를 갈라봤더니 저렇게 오른쪽으로 구멍이 숭숭 났던 거죠. 저걸 기술했던 게 이 질환의 이름으로 정착을 한 거죠. 의학에는 그렇게 어떤 질환명이 그 질환의 본질은 잘 설명 못하고 한 현상만 설명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예. 당뇨병 그러면 무슨 병이죠? 네. 혈당이 당이? 높아지는 네. 병이죠. 피가 끈적끈적. 예, 혈당이 네. 높아지는 병인데 이름 그대로 하면 당뇨니까 소변이 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사연이 있죠. 이게 당뇨병 기록은 한 1000년, 200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당시 고대 의사들은 혈당을 측정할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관찰을 하다 보니까 당뇨병 환자의 소변에 개미들이 꼬이는 거죠. 소변이 달아서 그랬던 거죠. 예. 소변이 달다. 이거를 이제 기술했던 게 결국 당뇨병이라는 이름의 기원이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런 예. 재미난 사연들이 있는데 어쨌든 네. 간에 골다공증은 뼈에 구멍이 많다는 뜻이지만 네. 실제로 이제 본질은 뼈의 강도가 약한 거. 그러니까 뼈의 질과 양이 같이 감소하면서 강도가 약해지고 이제 골절이 쉽게 발생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네. 네, 저는 이 뼈만큼은 사춘기 때 키가 확 자라면서 확 변하고 그 이후에는 변화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 네네. 이 나이가 들수록 뼈도 많이 약해지나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우리가 키가 다 크면 그 다음부터는 키는 안 크니까 네. 뼈는 통표가 돼서 그냥 그대로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좋은데 실제로 뼈는 계속 흡수하고 재형성되고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리모델링이라고 그러거든요. 뼈의 리모델링이 평생 계속됩니다. 네. 리모델링 그렇게 어려운 용어는 아니죠. 우리 집 리모델링 하면 네, 어떻게 하죠? 그렇죠. 예. 낡은 거 떼내고 새 거 갖다 붙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것처럼 뼈도 낡은 뼈들은 이제 파골세포라고 해서 뼈를 흡수하는 세포가 이제 흡수를 해주고 그리고 그 자리를 이제 조골세포라고 해서 뼈를 만드는 세포가 다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수십 년 거의 100년 가까이 이제 사는데 뼈의 강도가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유지가 되려면 계속 그렇게 리모델링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골다공증은 그 리모델링에 어떤 이상이 생겨서 잘 안 되는 상태. 그래서 뼈가 약해지는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뼈 리모델링 과정에서 어떤 이상이 생겼을 때 이 골다공증이 올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골다공증을 크게 1차성과 2차성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1차성이니까 1차성 위주로 이제 원인을 설명을 해보면 1차성 골다공증의 주요한 원인은 이제 크게 두 개. 노화와 네. 여성 호르몬의 결핍이죠. 아까 폐경 이후에 잘 네. 생기니까. 그래서 여성 호르몬 중에서는 보통 에스트로겐 그 호르몬의 결핍인데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일단 결핍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뼈를 만드는 세포와 뼈를 흡수하는 세포가
동시에 증가합니다. 일단 네네. 동시에 증가를 하는데 뼈를 만드는 세포인 조골세포는 이제 조기 사멸을 해요. 일찍 죽어요. 예. 근데 그럼 어떻게 되죠? 뼈의 형성보다 흡수가 상대적으로 많으니까 네. 뼈가 약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원인이 있고 노화 같은 경우에는 메커니즘은 좀 틀리죠. 노화는 우리 몸에 기본적으로는 몸의 대부분의 세포가 세포수가 좀 줄죠. 그러니까 이제 뼈 세포도 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리모델링이 활발하게 잘 돼야 뼈가 강도 유지하는 건데 그 리모델링이 좀 약한 거죠. 그래서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1차성 골다공증은 원인이 폐경과 노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2차성 골다공증은 어떤 질환인가요? 뭐 2차성 골다공증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 아까 1차성을 제외하고는 뭐 크게 개괄적으로는 다 2차성이라고 이렇게 분류는 하는데 좀 개수는 좀 적어요. 환자 수는 1차성보다 훨씬 적기는 하지만 네. 원인을 잘 찾아주면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 사실 의사 입장에서는 꼼꼼하게 찾아봐야 돼요. 네. 주로 2차성 골다공증 환자의 특징은 뭐 약간 젊은 나이에 뭐 아니면 폐경하기 전에 뭐 이렇게 갑자기 뼈가 이제 골소실이 좀 빠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저희가 치료했는데 반응이 좀 너무 약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는 의사들이 잘 의심하고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2차성 골다공증을 일으키는 많은 질환이 있습니다. 아마 표로 보여주실 텐데 네. 지금처럼 엄청 많죠. 뭐 내분비 질환, 뭐 위장계 질환, 결체조직 질환, 막 여러 기타 등등 많은데 뭐 그 의사들도 다 못 외웁니다. 중요한 것만 외우고 있고요. 표 보면서 이제 설명하는 거고. 네. 보통은 이제 왼쪽을 보시면 내분비 질환이 좀 많아요. 호르몬에 관련된 거니까 뭐 당뇨병, 뭐 갑상선 질환, 부갑상선 질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옆에 위장관계 질환을 잘 보시면 어떤 거냐면 보통 칼슘 흡수가 잘 안 되는 아니면 비타민 D 흡수가 안 되는 그런 걸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그 칼슘 비타민 D가 뼈의 본질인데 그죠? 그게 흡수가 안 되니까 골다공증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게 아니고선 또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것들도 이제 골다공증을 이제 유발하는 그런 질환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군요. 네. 예. 많은 질환들이 골다공증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네. 흔히 우리가 복용하는 약 때문에 골다공증이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복용하는 약물 그거를 이제 뭐 크게는 그것도 2차성 골다공증이 들어가지만 예. 따로 분류해서 약물류도 골다공증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기 앞에 표에 또 엄청 약이 많죠. 예. 제일 위에 이제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이렇게 적혀 있죠. 아유, 어렵네요. 네. 엄청 너무 어렵죠. 근데 예. 아주 쉽게 생각하면 그냥 네. 스테로이드입니다. 아.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인데 우리가 뭐 염증 질환 있잖아요. 뭐 관절염, 네. 건초염, 천식 이런 질환에 어쩔 수 없이 치료제로 써야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되게 그런 데서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오래 쓰면 골다공증이 제일 잘 유발하는 약이기 때문에 그 용법과 용량을 주치의하고 잘 상의를 하셔야 되고 네. 오래 써야 된다면 1년에 한 번씩은 계속 고밀도 검사를 해서 빨리 골다공증 발견되면 치료하는 방식으로 보통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표에는 또 제산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 예. 제산제는 그러고 보니까 좀 많이 드시죠? 예. 네. 좀 익숙한 속쓰리- 그러니까요. 속쓰리면 뭐 짜먹는 것도 네. 있고 알약도 있고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제산제 뭐 가끔씩 드시는 건 뭐 별 상관은 없습니다. 예, 예. 별 상관은 없는데 이게 습관적으로 계속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칼슘 흡수가 우리 몸에 되려면 위에 적당한 산도가 있어야 돼요. 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제산제로 계속 그걸 눌러버리면 칼슘 흡수가 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산제를 장기간 복용을 만약에 하실 거면 주치의하고 꼭 잘 상의를 해야 되는 그런 주의점이 있습니다. 네. 네, 뭐 이런 주의점도 잘 기억을 해둬야겠네요. 그래요. 예. 그리고 앞서 말씀하실 때 50대 이상 이제 중년 여성에게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발병률은 어떻게 될까요? 발병률은 이제 50대 이상에서 우리나라 사람 기준으로 남성에서는 한 7.5%, 여성에서는 무려 한 35.5% 되죠. 와. 한 4배 많거든요. 이제 뭐 그게 아까 그 여성 폐경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게 뭐 좀 걱정인 거는 우리나라 노령화가 너무 빨라서
뭐 어떤 보고서는 2020년이 되면 일본을 제치고 뭐 최장수 국가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절대 수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예. 50대 이상이.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좀 저희 입장에서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좀 더 걱정되는 건 어떤 거냐면 당뇨, 뭐 고혈압 이런 병은 잘 아세요. 잘 아시고 아, 약 꼭 먹어야지 이렇게 치료도 잘 하시고 하는데 네. 골다공증은 아직까지도 그 인식률이라 그러죠. 본인이 질환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이 되게 많고요. 네. 네, 여기서 그 발견을 해가지고 치료합시다 해도 치료를 잘 안 받으려고 그러세요. 아, 잘, 그래요? 그 위험성을 잘 모르시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이 또 좀 그런 많은 정보를 드려서 좀 많이 좀 인식률과 치료율이 좀 높아졌습니다. 아.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방송 함께 하시면서 가족 여러분 중에서도 중장년층에서 나도 그러면 골다공증 한번 검사를 받아볼까 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네. 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아니, 검사는 뭐 그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골다공증이라는 게 뼈의 강도니까 예. 그 뼈의 질과 양을 측정하는데 질을 측정하는 방법은 이제 쉽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예. 뼈의 양을 측정을 합니다. 근데 보통 골밀도 검사라고 하죠. 네. 그래서 장비로는 덱사라는 장비를 쓰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저런 장비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스캔을 이렇게 하는 건데 아, 그냥 누워만 계시면 네, 되네요. 그냥 뭐 5분도 안 걸립니다. 네. 근데 이제 저게 덱사, 우리나라 말로는 이중 에너지 엑스레이 흡수 계측기 이렇게 엄청 어렵죠. 이름은 너무 어려운데 예. 근데 그냥 아주 쉽게 예. 아주 약한 엑스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 약한 예. 엑스레이. 우리가 엑스레이 사진 엑스레이를 찍으면 보통 어떻게 나오죠? 뼈가 하얗게 나오죠. 하얗게 나오죠. 네. 뼈만 하얗게 나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 하얗게 나오는 정도. 어. 튼튼하면 하얗게 나오고 예. 좀 약하면 희끄무리하게 나오거든요. 어. 근데 그 정도를 측정해서 그 T 점수라고 해서 점수를 하나 딱 내줍니다. 그 점수는 그 젊은 성인들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되느냐 이렇게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이제 정상이고 마이너스 2.5보다 낮으면 아 골다공증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네. 이 검사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데요. 치료 방법은 또 어떻게 되는지, 치료를 하게 되면 완치는 가능한지도 궁금해요. 완치는 사실 아까 2차성 골다공증의 일부 질환 빼놓고는 완치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 그냥 당뇨, 고혈압처럼 예. 만성 질환이고 오랫동안 조절하고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치료는 제일 중요한 치료는 약물 치료죠. 약물 치료가 중요하고 뭐 식이요법, 운동요법은 보조적으로 하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는 절대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약을 꼭 투여를 해야 되고 요즘은 약도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뒤에 소개하겠지만 전혀 주저할 필요가 이제 없죠. 다만 약 종류가 좀 많아지면서 환자 개인별로 이렇게 좀 맞춰줘야 되는 그런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군을 좀 보통 한 4군으로 나누죠. 골절 위험도에 따라서 한 4군으로 나눠서 저렇게 아까 네. T 점수 나왔잖아요. 네. T 점수에 따라서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 이렇게 나누어서요. 보통 골절 병력이 있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한 걸로 쳐서 고위험이나 초고위험으로 치는데 그렇게 나눠가지고 저위험, 중위험 같은 경우는 약을 투여하지는 않고요. 이제 고위험부터는 그 환자한테 맞는 그 상황에 맞는 약을 적절하게 이제 투여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골다공증 네. 치료의 기본은 약물을 복용하는 건데 네. 그렇다면 그 약물도 앞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을 네, 것 같은데 많죠. 네.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좀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은 아마 그 약 리스트도 한번 쭉 보여주시긴 할 텐데 예, 예. 그 한 크게 3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골다공증 하나는 이제 호르몬 제제고 호르몬. 또 하나는 골흡수 억제제 그리고 그 다음은 골 형성 촉진제인데 그 호르몬제 같은 경우는 아까 여성 호르몬의 결핍이 원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여성 호르몬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을 그냥 투여하면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유방암이나 여성암들의 확률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뼈에만 딱 작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걸 뭐 어려운 말로 뭐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이렇게 어려운 말 하는데 하여튼 쉽게 생각해서 뼈에만 여성 호르몬 역할을 하는 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 약제가 한 종류 있고 그다음에 골 흡수 억제제 지금 이제 쭉 리스트가 쭉 나왔는데 저 위에 있는 어려운 말들을 적어놓은 저 약들은 골 흡수 억제제고요. 네네. 그 아래쪽에 맨 아래쪽에 왼쪽에는 랄록시펜이라는 약이 아까 방금 말씀드린 호르몬 제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2개의 약들은 아래 2개 약들은 이제 골 형성 촉진제. 이제 골 흡수를 억제하거나 골 형성을 촉진하면
당연히 뼈가 강해지겠죠. 네네. 그래서 최근에 지금 보면 오른쪽 맨 끝에 보시면 2016년, 2019년에 나오는 약들이 굉장히 좋은 신약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은 굉장히 이 치료의 전기 거의 뭐 혁명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서 치료는 뭐 전혀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골다공증의 원인 중에 그 비타민 D의 결핍도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앞서 소개해 주신 이 약물 외에도 비타민 D도 좀 따로 챙겨 먹어야 할까요? 요 비타민 D는 뭐 약물요법은 아니고 네. 그 골다공증의 식이요법 중에 칼슘하고 비타민 D를 이제 보충을 해줘야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칼슘 섭취는 양이 조금 작아요. 한 70%. 50대 이상 지금은 이제 칼슘 함유 식품을 쭉 이제 표로 나온 건데 네. 50대 이상에서 한 하루에 470mg밖에 섭취를 못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학회에서 권장하는 건 한 800에서 1000 정도 돼요. 어. 그러니까 반 정도 모자라죠. 500mg. 그래서 보통 저희가 식이요법 설명드릴 때는 지금 앞에 표대로 이제 표 뭐 다 보여드린 건 아니고 솔직히 뭐 저기 시금치 이런 걸 매일 얼마큼 드세요 이런 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맨 왼쪽에 보시면 유제품에 워낙 칼슘 함량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유를 평소보다 한 2잔 더 많이 드세요. 아니면 뭐 치즈를 한 3장 더 드세요. 이런 대충 500ml 됩니다. 근데 그렇게 보충하시라고 보통 설명드리고 네.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사실 더더욱 음식으로 섭취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햇빛을 좀 10분, 20분 매일 쬐세요. 이렇게도 설명드리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일단 골다공증이 진단되면 칼슘하고 비타민 D가 같이 들어있는 영양제가 있거든요. 네네. 사탕처럼 생겨가지고 먹기 좋게 아. 달달하게. 네. 근데 그거를 일반적으로는 처방하는 편이죠. 아, 그렇군요. 예.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 골다공증 주사도 맞는다고 하거든요. 네. 네. 이 골다공증 주사도 있나요? 골다공증 주사 근데 지금은 이제 아예 다 주사제로 거의 다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먹는 약은 아까 랄록시펜이라고 해서 그 호르몬 제제 정도만 남고 예. 뭐 이전에 고루스 억제제 초기에 많이 먹었는데 뒤에 주사로 맞는 약 특히 이제 요즘은 거의 6개월에 한 번만 맞으면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약들이 워낙 편리하고 부작용 적고 효과 좋은 약이 주사제로 나오면서 주사도 아주 아픈 주사 아니고요. 아주 그러니까 조금만 일반 주사. 네, 일반 예. 주사 그러니까 그런 주사로 지금은 거의 가이드라인이 다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약 복용하는 분들 네. 주사도 맞고 약도 복용하나요? 네. 아니면 주사만 맞고? 주사만 맞습니다. 아, 주사만. 네, 주사만 맞고 나머지는 그냥 칼슘만 보충하고. 아, 그렇군요. 예. 네, 저는 또 어디선가 이 골다공증 주사를 많이 맞으면 턱뼈가 녹는다라는 말을 들어본 것 맞아요. 같거든요. 그런 이야기 있어요. 실제로 그런가요? 그 질문은 사실 제가 이 방송에서 제일 많이 꼭 하고 싶었어요. 네. 아니 너무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셔서 예. 근데 사실은 좀 오해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골다공증 2003년부터 골다공증 흡수제를 투여하는 환자한테 이렇게 발치나 그런 거라면 뼈가 좀 이제 턱뼈 괴사라는 현상이 이제 발견이 되는데 워낙 사례가 적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약 때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어요. 특히 턱뼈 괴사는 그냥도 생깁니다. 네. 그냥도 생기기 때문에 또 종양 환자는 한두 명, 100명에 한두 명도 생기는 그런 병이라서 꼭 약제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순수하게 약제 저 표를 보시면 약제로 생기는 건 10만 명에 한 명. 엄청 작죠. 우리나라에서 살인이 당한 확률이 10만 명에 한 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근데 네. 밑에 보면 골다공증 치료를 안 하면 골절이 생길 확률은 무려 3,000배가 높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저것으로 걱정하셔서 치료를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오늘 골다공증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방송 함께 하시면서 내가 좀 해당되는 것 같다 하는 분들은 적극적인 검사와 네. 치료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가정의학과 이진철 전문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